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황민영입니다. 국내 증시가 철저하게 테마화되고 있습니다. AI와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죠. 여기에 나날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달러원 환율의 흐름 역시나 투자자들의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 시장의 주도 섹터, 시장의 컬러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 새벽 뉴욕장은 고용 데이터 좀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역시 뉴욕장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하나씩 점검하면서 불편한 국내 시장 어떤 점에 안전 지지대를 마련해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최근 걱정도 많고 참 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과제는 AI를 중심으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버블이 꺼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것을 진단하는 일이 되겠죠. 지난 180년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의 역사에 획을 그었던 금융자산의 버블 케이스는 총 4차례가 있었습니다. 184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철도 버블, 1920년대 미국의 주식 버블, 대공황 직전이었죠. 이때가 바로 라디오와 전기와 같은 신기술들이 막 탄생했던 시점이었고요.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그리고 1990년대 미국의 닷컴 버블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자산들의 버블이 형성되고 꺼졌던 흐름을 각 차트별로 색깔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빨간색 점선인데요. 이 빨간색 점선을 지나고 나서 버블이 좀 더 형성이 되고 이후에 이 거품이 꺼졌다라는 패턴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실선은요, 통화 긴축,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에 이걸 대입했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은 AI주들을 중심으로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연준의 통화 완화 사이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완화 사이클은 2024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넘은 거고요. 그렇다면 완화 사이클의 총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통화 완화 사이클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거품이 꺼지는 시점을 가늠해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야 겠지만 한 가지의 관점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넷스케이프라는 기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 IT 버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시작점이 넷스케이프의 설립과 동시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합니다. 상업용 웹사이트, 웹브라우저를 개발하고 판매했던 업체이고요. 넷스케이프와 설립과 함께 IT 버블이 시작됐는가 하면 야후라든지 시스코 시스템즈 등으로 인해서 정점을 찍고 거품이 꺼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의 시작을 넷스케이프의 설립으로 본다면 이번 AI 사이클의 시작은 우리는 챗 GPT의 출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놀라운 흐름은 무엇이냐? 이 넷스케이프가 출시됐던 이후에 나스닥 지수의 흐름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챗 GPT가 출시됐던 2022년 11월 이후의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연한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스닥 지수가 그때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버블의 형성 기간, 총 듀레이션이 언제였느냐? 이때가 꺾이는 시점이었잖아요. 1994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이때 1999년대 중반까지 한 5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AI 사이클의 시작이 2022년 11월에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때와 비슷하다면 지금부터 2년 정도 더 이어질까요? 아니면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성장을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을지, 아니면 조금 더 폭발적인 혁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어질지, 사실 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가늠해봄에 있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만한 데이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미국 증시의 흐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최근 며칠간 두드러졌던 특징은 로테이션이 진행됐다라는 건데 오늘은 그 로테이션의 되감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 막판 1시간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 전환이 아주 반가웠습니다.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2%의 플러스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렸던 이유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발표의 영향이었습니다. 고용 건수는 6만 4천 건으로 예상보다 높았는데 문제는 실업률이 4.6%로 생각보다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도 많이 뽑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실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엇갈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방향성을 탐색했고요. 이와 함께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생각보다 약하게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소비의 추세가 아주 심하게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미국 소비의 활황도를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이 시점, 관점은 오는 목요일에 발표될 11월 CPI로 쏠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의 YOY 상승,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픽업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후에 또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 AI 그리고 전략망 관련주들의 상승을 부추겼던 한 가지 뉴스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CVA, 미국 재향군인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원의 스피드 액트의 법안을 통과를 촉구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액트라고 하는 것은 핵심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인프라, 전력망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허가 지연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병목, 이번 브로드컴의 어닝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력 부족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피드 액트가 통과가 된다면 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뉴스였고요. 이 부분이 나온 이후에 반도체주들 그리고 전력망주들이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0.8%의 플러스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 강세장을 이끄는 것은 AI 테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로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꼽았습니다. AI 테마에 걸쳐져 있는 종목들의 높은 주가 상승률이 다시 한번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같은 레포트에서 지금 우리는 AI 사이클의 초입 혹은 중간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주들로 해서는 브로드컴 지난 3일 동안 16%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지난 며칠 동안 기술주의 매도세를 촉발했던 종목이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유의미하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2% 오늘은 쉬어가는 하루를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의 마이너스로 체킹이 되고요. 그 밖에 전력망 기업들로 해서는 비스트라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등이 2에서 3%대의 강세, 그리고 오클로와 뉴스케일 등의 SMR 기업들 역시도 이 스피드 액트 관련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 낙폭 축소가 진행됐다는 점 체킹이 됩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또 하나의 주인공 테슬라입니다. 3.1%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년 만에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딱 1년 전이었죠.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주가가 488달러를 찍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의 종가가 489달러, 그때를 뛰어넘겼습니다. 지금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간밤에 독일 기가팩토리 배터리 셀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추가가 됐고요. 마감 직전에는 옵션 거래가 급증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혼조 양상을 보였다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 안에서 가장 크게 급등했던 종목으로는 서클 인터넷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은행끼리 결제할 수 있게끔 허용해준다.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타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시세까지도 양호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 체킹이 되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던 한편 아이온큐에 대해서 제프리스가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시세는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갑니다. 밤사이 미국장이 국내에 어떤 도움이 돼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초점 맞추면서 잠시 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원화 자산이 녹고 있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통화 중 원화 가치 절하폭 올해 유독 하반기 들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어제에도 달러원 환율이 시가가 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죠. 1,477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주말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왑을 1년 연장하기도 했고 정부 측에서 삼성, SK, 현대 등의 수출기업에 환해지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명확하게 외환시장을 통제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피력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AI나 금리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외환시장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거기에 수입업체들의 결제 등의 달러 실수요 압력도 커지고 있고요. 2021년도 이후 한국의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통화 가치의 하락을 말합니다. 거기에 늘어나고 있는 해외 투자 등의 여러 요소가 맞물려서 환율의 불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도 어제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거의 연동돼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수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시장은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주 중심으로 고환율 수혜 쪽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봐야 될 것인지 고민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77원을 넘어가며 지수도 힘이 빠졌고요. 코스피는 4,000선을 이탈했습니다. 코스닥 나란히 2% 하락했네요. AI 거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엔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마다 위험자산 선호 약화로 해석하면서 시장이 가치 변동을 마주하고 있죠. 어제 코스피 2% 넘게 빠지며 단기 추세 이탈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셧다운 이슈 등으로 지연됐었던 미국의 고용 데이터 발표를 경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 섹터들이 하락하고 시장이 정말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어찌 보면 개별주의 공격적인 단타 쏠림이 꽤 쏠렸던 최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어제 로봇이나 자산주 등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죠. 자, 반도체, 전력, 원전, 오라클, 브로드컴발, AI 거품론이 계속되면서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하락이 조금 단기적으로 과도하다라는 시각 등이 모이고 있어서 반등의 계기만 마련된다면 또 V자 반등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회복하는 시세를 기대하는 목소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요 반도체 종목들 낙폭이 좀 있었죠. 계속된 부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보통 반도체가 쉬면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좀 끌고 가주기 마련인데 어제 2차 전지도 하락이었죠. 유럽연합에서 2035년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할 것을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생산 지속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워낙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죠.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쪽에 배터리 점유율이 높은 한국 업체들이 조금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의 2차 전지 종목들이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서 어제 방위산업 종목들도 하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등의 큰 덩어리들 하락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섹터 로테이션이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일부 바이오 종목들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신규주 중심의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탈모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며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죠. 이엔셀 26%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뷰티 쪽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K뷰티의 매출 호조 이슈가 들려오면서 일부 화장품줄 강했는데 어제 어디에 십니까에 최근에 부상했던 에이블 CNC가 2거래일 연속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기록했고요. APR은 5%로 또 안정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엔터가 야금야금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이 되면서 SM도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자, 어제 탈모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도드라졌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탈모 치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검토하라. 위더스 제약, 프롬바이오, 현대약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사실 정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테마화될 때 이런 쪽에 그동안 수익을 잘 내셨던 분들에 한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방어적 성격이 부각됐고요. 신규 상장주로의 쏠림이 극명하다라는 것에서 시장의 컬러를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새롭게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급등을 기록하면서 이쪽으로 정말 하나의 테마 주축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네요. 다만 이러한 것은 언제든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지수 빠지고 주요 섹터 흔들리는 가운데 테마화되고 있는 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테마화 하다 보니까 설마 이런 쪽도 테마화 될까라는 살짝의 염두에 둘 뉴스를 넣어봤습니다. SMIC, 중심거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7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 역량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TSMC나 삼성전자 등의 파운드리 생산을 맡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중심거지 이쪽으로 엄청나게 생산 요청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의 AI 반도체 성장에 집중하려는 이들이 이쪽으로 중심거지 쪽으로 생산 을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심거지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장비를 수입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율 문제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중국 관련한 반도체로 관련주를 꼽기도 하죠. 바로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샘CNS, 마이크로투 나노 이런 종목 등이 되겠습니다. GRT,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등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테마화돼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잠깐 관심을 받을지 여부 일단 체크합니다. 사실 크게 투자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테마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일단 관련한
종목이 움직이면 그런 이슈가 있었지. 이 정도로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고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데이터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체린 앵커가 전달해 주셔서 간략하게만 좀 보고 갈게요.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은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고용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죠. 제조업 고용은 7개월 연속해서 감소했고요. 실업률은 4년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예상을 하회했고 미국의 소매 판매는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죠. 고용이 양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이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 명확한 명분이 부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를 살짝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국채 유가도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뉴욕장에도 고스란히 연결된 것 같아요. 연준의 금리 판단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하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 또한 등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뉴욕장 역시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과 소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본다면 경기 불안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AI 진영의 하락이 진정됐다라는 겁니다. 앞서 체린 앵커 말씀 주셨던 스피드 액트 법안이 좀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AI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요. 브로드컴, 팔란티어, 오라클 등이 그래도 하락을 멈췄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낙폭을 장중에 줄였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조금의 힘을 넣어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테슬라도요. 옵션 거래와 미주어의 투자 의견 상향,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독일 기가팩토리의 배터리셀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소식. 이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489, 4989에서 489 터치를 했습니다. 3%로 신고가 흐름을 나타냈죠. 자, 테슬라 영향으로 본다면 자율주행의 키워드, 그리고 배터리셀 투자 확대라는 것에서 일부 테슬라 관련한 2차 전지 소재단들 회복할 여지가 있을지, ESS의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진영에 대해서 같이 좀 반등해보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매물 출회가 좀 있었어요. 화이자가 비만 약물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최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로 자극이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국내 제약바이오에게는 악재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빅파마나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의 경쟁 심화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마련일 것이고요. 그것이 한국의 업체들과 손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장 뚜렷한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산업별로, 종목별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우려 정도,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하다 정도는 시장의 발목을 잡을 여지는 있겠죠. 자, 그러면 테마단으로는 뉴스가 뭐가 있었을까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종목들 체크하겠고요. 양자 쪽도 강세였습니다. 아이온큐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사들의 생산 비용 증가가 걱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칩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원가 비용에 대한 우려. 그러면 이것이 원가 비용에 대한 우려로 끝이 날지, 칩 가격을 올려서 스마트폰 등의 엣지 디바이스 가격도 올라가게 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요약까지 오늘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뉴욕장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국내에서는 뉴욕과 조금 별개로 개별 특징주 쌓아가는 모멘텀들이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탄력도가 좀 떨어진 것은 전체 섹터로는 명확합니다. 11월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ABL 바이오 기술 이전 등의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코스닥 150 헬스케어 종목들 살펴보시면 12월 들어서 이렇게 탄력이 확 둔화됐습니다. 이슈들이 좀
있었죠. 펩트론의 기술 평가 기간이 추가된 점, 알테오젠의 이런 할로자인과의 약간의 노이즈로 불편해진 점,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 상업화 논란 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톤은 좀 떨어졌고 정말 개별 특징주 성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도드라지기도 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이런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지럽다, 멀미가 난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멀리 봐야 한다라고요. 하나증권은 회복 불가능한 악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문제가 해소될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 모멘텀 등을 체크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 모멘텀 등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같은 일정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은 양도세 이슈나 장기 휴가 등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연말에 막 뜨거운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을 기다리면서 지금 저가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을 일단 언급했고요. 빅파마들도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들과 파트너 관계가 연결돼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따로 체크를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걱정 크게 할 필요 없다라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하나증권인데요. 눈여겨볼 수 있는 테마로 뇌질환, 그리고 ADC,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나눠서 2026년을 주목해보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나 알지노믹스, ST팜 등을 그 관련한 토픽으로 꼽고 있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멀리 봐야 할 때라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고요. 이 근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만 주요 업체들과 같이 연결이 되는 기업들도 하나증권이 정리를 해줬고요. 조금은 보기 쉽게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고 종목들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요즘 시장에 뜨거운 관심권역이었던 에임드바이오도 있고요. 역시나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것은 알테오젠 혹은 ABL 바이오 등이 되겠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노피와도 살펴봐야 되고 GSK와도 살펴봐야 되고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돌려줄 수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이슈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테오젠도 에로 모멘텀이 나오기만 한다면 다소 조금은 억울함에 이 한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쌓이고 있죠. 자, 그 외에도 살펴보시면 거의 다 비슷한 종목군들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그리고 한미약품 D&D, 인벤티지랩, G2G바이오 각각 개별 노보노나 릴리와 연결이 되는 기업들은 노보노 릴리의 발표 내용 등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 같은 경우는 CDMO 업체로서도 개별 이슈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이 해당 사항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들여다봤고요. 전체적인 요약 정리 넘어가 보시죠. 분위기 파악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소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뉴욕장 혼조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등장하기는 했습니다만 경기 우려라는 불편함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표될 CPI, 물가 등이 되겠죠. 자, 달러 인덱스는 그나마 하락했는데 환율이 진정되는지 여부 봐주시고요. 그래도 시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나름의 구원투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길 바라봅니다. AI는 그래도 하락을 진정했습니다. AI 밸류체인의 낙폭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앞서 살펴봤었던 스피드 액트의 하원 통과 이슈가 영향을 줬습니다. 국내 종목들도 워낙 단기간에 AI 쪽이 가열차게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 회복이나 저가 매수 유입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미국 헬스케어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부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자극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사실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렸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대사 관련한 공격적인 투자는 오히려 비만, 대사 질환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돼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테마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들이 꽤 있죠.
일본이 세계 처음으로 엔화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서클 인터넷이 비자가 달러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결제에 도입했다라는 소식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스테이블 코인 넣어봤고요. 테슬라의 연중 최고치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율주행 키워드 다시 뽑아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밸류 체인은 12월 11일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었고요. 발행 프로젝트, 결제주 보통 국내에서 이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가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전 시세 측면에서는 좀 고단하죠. 변동도 좀 커지고 있고요.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주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갈 길을 가고는 있어서 관련한 소식들 더해진 것 점검해 보시죠. 어제 오후 3시 50분경에 공시가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6호기 주기기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수원과 5.6조 규모이고요. 주기기 한 5조에 달하고 터빈 발전기 7천억 정도 됩니다. 꽤나 큰 규모이고 예상보다 더 큰 규모였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애프터에서 반응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거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이닉스,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이런 지정 이슈가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기술, 오르비텍 이런 원전주들이 오늘 장중에 그래도 좀 나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 기대는 해봅니다만 일단 AI 진영의 심리가 개선되는 게 우선이라서 호재를 반영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마침 오르비텍에 대한 언론 보도도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 원복연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합니다. 이 원복연에서 원전 해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설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이 워낙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해서 각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언론 보도에 담겨 있었고요. 그중에 오르비텍 얘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BHI 등을 앞단에 두고 보셔야겠지만 이런 개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 이슈들도 한 번쯤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도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오늘도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나라스페이스가 오늘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고요. 내일은 알지노믹스 가장 많이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RNA 관련한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죠. 코스닥바이오, 에임드바이오의 이 바톤을 받아서 더 관심을 유지하는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론의 실적을 열어봐야지 시장이 좀 명확한 방향을 드러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BOJ 금리 결정이 금요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죠. 자, 시장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오늘은 외환시장의 불편한 흐름 속에서 좀 틈새 전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뷰티 실장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소비주 그리고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마련해 봐야 할까를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어제를 기점으로 4,000피가 깨졌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4,000포인트 선인데 어제 그렇게 깨지는 모습을 보고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렇게 변동성이 강해지는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 인간의 욕구가 마르지 않는 곳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비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결국에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소비 욕구를 공략하는 쪽이 될 것인가를 주제로 한번 브리핑을 준비해봤는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주요 지수 등락률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 데이터 기준이기는 한데요. 보시면 자유소비재, KRX 300 자유소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대로 강세를 기록했고 경기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4%에서 10%대로 견조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0.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주요 지수들만 살펴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묵직한 섹터탄의 움직임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이라든지 테마단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아직 머무르고 있는 쪽에서 지수도 선방을 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주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크로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일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죠. 최근 이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에 대해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해주길 바란다라는 요구를 드러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나온 제재라는 쪽에서 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중일 갈등이 조금 더 심화가 된다면 소비단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고 반사수혜가 한 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과 영국의 FTA 최종 타결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식품과 화장품, 자동차 쪽에서 혜택이 예상이 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8%의 관세가 붙었지만 이번에 이 정제라든지 혼합 및 배합 등의 분야에서 공정을 수행할 경우에 무관세 혜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최근에 이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 뷰티 제품들의 인기도가 상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 시장 향해 견조한 수요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제 11월 시술 의료관광 소비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특히 그 안에서 중국인들의 소비와 미국인들의 소비가 눈에 띄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방한한 미국인들의 의료비 관광 소비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견조한 아시아 국가 수요에 더불어서 이렇게 미국의 수요라든지 선진 시장향 수요까지 더해지며 4분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조를 쭉 이어가면서 내년에도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내년을 살펴볼 때는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주의해보면서 관망하는 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식료품 같은 경우에 이제 내수 소비가 부진할 때 결국에 매출을 땡길 수 있는 것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인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두고 보더라도 상반기의 가격 인상 건수와 하반기의 인상 건수를 살펴보면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가격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 결국에 고른다면 이미 가격을 인상했거나 원가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업을 위주로 골라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이 식료품에서 골라야 한다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롯데웰푸드와 오리온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안에서 롯데웰푸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화장품 쪽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한 이유는 미국에서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점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 셀럽들이 우리나라 뷰티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켄달 제너도 우리나라 제품을 쓴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세안에 대한 관심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또 한 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후아의 더블 클렌징 듀오가 지금 켄달 제너 빨로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한 성분과 깔끔한 사용감이 하나의 메리트로 많이 번지게 되면서 북미 지역과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고요.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성분과 효능 중심인데 이게 클렌징 영역에서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재미로 한번 추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ODM사들,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와 NFC, 대봉 LS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넣어봤습니다. 이쪽 ODM사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랜드, NFC,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성분이라든지 원료를 담당하고 있는 쪽인데, 사실 ODM사라든지 색조 화장품,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정말 탄력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바이오랜드부터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원료 단위다 보니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K-뷰티 제품들이 원료라든지 좋은 성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 이쪽으로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된 건데요.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성초, 병풀, 식물유래 천연 추출물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진정이라든지 항염 성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 회로를 돌리게 되는 거고요. 아누아라든지 라운드랩 같은 브랜드가 이렇게 어성초를 강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아누아 브랜드가 확 뜨게 될 경우에는 원료 쪽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N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능성 화장품의 원료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이제 ODM사로 탈바꿈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사항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주가 차원에서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번질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대봉 LS는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죠.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대마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고, 하지만 화장품 쪽에서도 모멘텀을 한 가지 갖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백이라든지 주름, 항염 관련한 성분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능성 화장품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스킨케어 분야에서 기능성 화장품 하면 또 이쪽 대봉 LS가 함께 묶여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부터 대봉 LS까지의 공통점은 이제 외국계 IB들의 수급과 거래량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외국인들의 관심권에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시장의 관심 바깥에 있었던 현대바이오랜드부터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큼직큼직한 외국계 창고에서 거래량을 실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욕구, 사실 새로운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탈모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미용이 아닌 생존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꺼내 들었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탈모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는데요. 위더스 제약이 29.9%로 꽉 채운 상한가 기록을 했고, 프롬바이오라든지 현대약품도 11%에서 15%대의 강세,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탈모 모멘텀으로 급하게 또 상승한 바 있기도 합니다. JW 신약 같은 경우에도 26%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모 관련한 치료제, 임상 이상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인벤티지랩은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이러한 모멘텀에 함께 합류했다는 차원에서 한 번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탈모 쪽도 공략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벤티지랩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개별주가 중요한 때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섹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티 쪽에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APR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유망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달바글로벌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번 아마존에서 성과가 잘 나왔다는 건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7개 아이템이 무려 탑 100위 내에 랭킹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품목들이 이렇게 랭킹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성과라고 한 번쯤 이렇게 좋은 평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같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대가 되는 포인트는 에스트라라든지 설화수, 에티드 같은 종목이 아닌 제품들을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관점 나오고 있고요. 달바글로벌의 선크림, 아마존에서 판매 상승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달바글로벌도 이렇게 관심권에 넣어두자라는 코멘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DB증권에서는 휴재를 타픽으로 꼽았는데요. 2026년 미국과 중국, 브라질 향으로 선적 확대 기대감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수출국 향 성장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면서 휴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파마리서치 살펴볼게요. 파마리서치의 지금 근황을 살펴보시면 이 종목이 이렇게나 많이 빠졌다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점을 올해 71만 3천 원에 형성을 했는데 지금 주가는 37만 6,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견조했던 파마리서치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인 건데요. 그래서 이를 의식한 것인지 파마리서치가 최근 이 리쥬란뿐만 아니라 코스메틱 분야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장품을 출시를 했는데 중국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쥬란 코스메틱 일본과 홍콩에 진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의 거래량이 쏠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 속에서 외국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 이제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것일지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2월에는 리쥬란을 영국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보통 성수기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 해외에서의 매출 기대감 내년에 한 번 더 높여볼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LNC 바이오가 어제 잘 갔죠. 어제 강세로 거래를 마친 만큼 간략하게만 근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투 판매가 급증하면서 거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리투오파인이라는 조금 더 입자가 작은 신제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리투오 생산 능력은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 첫 매출은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동남아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이게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메가던 플러스가 지금 중국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고 여기서 어떠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미국 최대 시장이죠. 미국도 공략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결국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안정성은 소비주라든지 방어주에서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소비주에서 내가 공략을 해본다면 어느 쪽을 공략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크로의 불편함이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보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LS증권 황산의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데이터에 시장은 집중했습니다. 그 경계감을 드러내며 어제 국내장은 하락이었는데요. 발표된 고용 데이터나 혹은 소비 데이터, 조금 고용의 질과 소비의 질이 좋지 못했다라고들 느끼는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경기 우려감은 살짝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걱정을 가지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소액 판매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자체는 좀 부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소액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GDP 계산에 활용되었던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도 견조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소비가 나왔던 부분들은 좀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의 호조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근본 고용 데이터에서 건설 고용이 좀 견조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점차 AI 인프라에 대한 낙수 효과가 제조업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 액트법이라던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AI 인프라 관련한 고용이 좀 견조하다라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이 나스닥의 시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AI 버블론에 대한 연구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금일 시장 흐름을 보자면은 이런 기술주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나하나 제거를 하면서 하단을 좀 다져나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일 장 초반과 후반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상승을 주도했던 소프트웨어 상승과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이 해결해야 할 AI 활용에 대한, 그 AI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하나의 테마 또는 해결책으로서 그동안 인프라에만 집중되었던 그런 AI의 수급이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장 후반에 나왔던 이제 AI 인프라 건설 규제 완화 법안인 스피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건설 지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좀 급격히 사이즈를 키워왔던 AI 밸류체인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발 디딜 곳을 좀 하나둘 마련해 나가면서 하단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장으로 초점을 맞춰봤을 땐 사실 외환시장이 안정돼야 될 텐데요. 12월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넘어갔고 어제는 1,480원을 살짝 봤습니다. 이런 불편한 외환시장의 흐름 어떻게 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내년도 워낙 강세 가능성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과 아니면은 좀 이런 정책적으로 좀 원화 강세를 좀 유발하고 있는 부분과는 좀 별개로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로나 통화정책 방향성으로나 원화 강세의 흐름이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이제 그간 좀 원화 약세의 흐름이 좀 향후 수출 기업들로의 실적 호조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또 반도체 수출로의 호조를 연장시킬 가능성 역시도 이러한 원화 강세 흐름을 좀 더 전망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의 전망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의 IB들 전망 역시도 워낙 강세를 좀 말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외인 유입을 좀 더 유력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연말 정말 몇 거래일 남지 않았거든요. 연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새해 투자 전략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당장 연말까지는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을 비롯해서 그렇고 주 후반까지 이제 BOJ나 ECB 통화정책과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제한적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전히 좀 대응과 같은 부분들에서는 AI 밸류체인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은 올해 급등했던 종목들에선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에서 좀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상방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국내 반도체 역시도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오는 부분들과 대비적으로 주가 흐름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밸류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좀 반도체 업종이나 전력기기의 밸류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은 AI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뭐 보통 반도체 먼저 보시지만 사실 범 AI 진영으로 했을 때는 전력 혹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키워드들도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주신 전략 저희 참고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LS증권 황산혜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구체적인 섹터와 종목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성실의 아이콘 M10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한 7거래일 정도 된다고 시청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아있는 12월 빨리 지나가고 새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멘텀들이 막 전달되고 그런 장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을 챙겨야겠죠. 시장 전략 주세요, 진만 쌤. 네, 일단은 산타가 좀 편하게 올 줄 알았습니다. 직구로 이제 선물을 막 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편한 시장을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변화구로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서 혼조한 데이터들, 그다음에 11월과 12월 간의 여러 가지 연속성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즉 이제 데이터가 혼조하다 보니 그다음에 미국 쪽도 정책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성, 그다음에 연준이 바라는 방향성,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바라는 방향성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지금 다른 눈으로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제 여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애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 방향성으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이제 무승부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12월에는 그래도 연말 정도까지는 산타가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할 것 같은데 산타를 포기하고 내년 신년 랠리를 좀 마음 편하게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장이 진짜로 체감상 거의 4%까지 가까운 체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점을 잡으려고 했었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노력들이 조금 물거품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갭락하고 회복해서 오히려 좋았지만 이틀 연속으로 두들겨 맞았으니까 어제 자체는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쪽 반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2월 자체 제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그냥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12월 초부터 일단은 그냥 기관 쪽이나 외국인들에서 여러 가지 수급들을 봤었을 때 12월에는 뭐 오르긴 하겠지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12월에는 조금 기대를 내려놓고 내년에 좋겠지라는 그런 발상을 전환을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이 센 게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잘 올라가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재밌는 시장, 그 다음에 가치적인 투자, 그 다음에 더 좋아질 거야의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힘드신 시장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좋은 종목이 평가받기 좋은 유동성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봤었을 때 신년 랠리를 기대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산타가 안 오면은 제가 잡으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전략들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섹터들이 포착이 되니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섹터들 전략 잘 참고하셔서 제가 연말 전에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제가 이제 오늘의 전략들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찍고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신년 랠리를 기대하면서 조금 좀 차분히 준비하는 전략으로 초점을 맞춰주셨네요.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의 시각이지만 급한 투자는 할 필요 없다라는 점입니다. 바이오가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하네요. 사실 바이오는 지금 뭔가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쉴 종목들은 쉬고 있고 전체적인 지수로 보면 약간 톤 다운이 되어 있는데 잘 가는 종목들은 또 너무 잘 가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엇갈려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키포인트 어떻게 잡으세요? 네, 이제 못했던 부분들이 잘 되겠지라고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시총이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신약 쪽에 대해서 ADC 쪽 파이프라인은 되게 적은 부분들, 즉 이제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너 더 잘할 거 있어? 그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스홀딩스도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웨인드바이오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즉 이제 개별주적인 성향이 좀 짙었다. 예전에는 코스닥 대장주인 알보리팹 위주로 해서 엄청나게 상승세가 같이 군집성을 갖고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재상장 혹은 이제 분할 상장했던 또 기업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신규 상장주 위주로의 모멘텀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오르냐? 순수하게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고평가가 되긴 맞아서 제가 이제 선뜻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누르세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좀 부담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의 수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덩어리가 커지면은 한 바퀴 두 바퀴 굴렀을 때 붙는 수급 자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적인 측면에서 덩치 큰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가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쪽에서 에피스홀딩스나
코스닥 쪽에 알테오젠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 수급을 누가 가져가는가라는 그런 질문의 답변을 지금 에임드 바이오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 쪽 일부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군집성을 갖고 섹터 자체가 좋기보다는 개별적인 패시브 수급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바이오 쪽을 궁금해 보실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뭘 살까요? 네, 일단 목요일에 알지노믹스 상장을 할 예정인데 뭐 3번 정도 언급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임드 바이오가 저렇게 가면 이 종목 또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총 1조짜리 종목이 2조를 갈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관심이 가지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시총이 1조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에 2조 라인까지 한번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도가 시장에서 저는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년도를 봤었을 때 시총 2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한올 바이오 파마가 삐끗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연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의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들이 좀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라면 이제 TED 관련주로 한번 에이프릴 바이오를 내년까지 봐서 시총 2조를 기대한다. 제가 이제 내년에 또 자랑 한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저는 지금 자리 높긴 합니다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오늘부터 해서 연말까지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사실 시장 대비 최근에 굉장히 굳건했던 중소형 바이오 종목입니다. 어제는 물론 종목 변동이 컸어요. 장 초반에 한 6% 올랐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며 끝나기도 했는데 내년에 유망주로 에이프릴 바이오 11월 18일에 말씀 주셨는데 한 번 더 명확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속 알지노믹스 얘기해 주시는데 내일 알지노믹스 상장 이후에 또 시장 분위기가 관련한 종목들 혹은 피어 그룹에서 어떤 시세로 연결되는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 쪽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 다른 수급을 노려볼 수 있는 쪽 2차 전지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테슬라라는 키워드가 지금 신고가 흐름으로 굳건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이 계속해서 조금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키워드 전략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분명히 2차 전지가 갖고 있는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은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의 포커스로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바닥이 잡힌 건 맞습니다. 즉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점이 키포인트 중에 하나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쪽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은 제한된 밸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가격적인 메리트는 오케이지만 여기서 올라갔었을 때 굳이 2차 전지를 사야 될 만한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고 자산이 올라가게 돼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실적에 대해서 좀 너프하게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많은데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서 이게 비싼 리튬 가격들이 다시 매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조금 원자재를 사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부담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ESS 쪽 수요와 그다음에 로봇 쪽 배터리도 보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의 키포인트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적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닥은 잡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히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을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특별한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뭐 리튬 이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특수적인 기술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굳이 본다라고 하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산이 됐었을 때 턴키 방식으로 그냥 쭉 찍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소재적 업체들은 단발적인 수급에 따른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가치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단단한 기업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군들 내에서 계속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 초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분명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저는 굳이 2차 전지 쪽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랑 로봇은요? 네, 자율주행 이야기 드리면 자율주행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테슬라 FSD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FSD 보니까 테슬라 차를 사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사실 테슬라에 비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현저하게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할 거다. 시장의 관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현대차 관련된 자율주행 더하기 로봇 관련주는 현대오토웨이브가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이제 중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현대오토웨이브가 현재 자리에서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도 한번 코멘트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다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숨겨진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가 분출되는 게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인탑스가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고 해서 관련돼서 이제 로봇 서빙 관련 기업과 굉장히 이제 연계가 깊은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탑스가 돈도 그래도 잘 벌고 있는데 베어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현대 오토웨이버, 그 다음에 로봇 쪽으로 보셨을 때는 인탑스를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코멘트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테슬라라는 하나의 키워드에서 뽑을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김진만 위원의 전략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